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우리 방송으로 여러 번 나갔는데 카톡으로 왔던 아이들의 메시지 같은 것을 누가 지워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확인한 부모님들만 지금 한 60여 분이 넘는데 저희가 뭐 그걸 갖다 그때 포렌식을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걸 다 스샷을 다 찍어놨었어요. 찍어가지고 바보 같죠. 이걸 아이폰으로 그냥 바로 갔어야 되는데 이걸 또 삼성폰으로 간 거야. 안드로이드 폰으로.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이건 버려버리고 한 60여 분이 4월 18일 이전에 있는 통화 기록이 전부 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스테리고요. 수사 대상이니까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사건에 아주 본질로 돌아가 보면 그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 지들 말대로 하면. 그래서 무능해서 못 구했다고 쳐요. 근데 그 과정들 속에 여러 가지 쉴드는 있긴 있어요. 뭐 세월호 유가족이 이제 정권의 그 위협이 될까봐 뭐를 조작하였다는 등 누구누구를 동원해서 시위를 시켰다는 등 이런 건 있는데 사실 근데 그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무슨 사건이 나서 지들이 말처럼 국가가 무능해서 못 구했으면 그때부터 국가는 그들이 그 사건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부터 시작했냐면은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돈벌레로 만들어 놨어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갖다가 돈벌레 만들어 놓고 특조위도 오염시키고 그 상태로 가면서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국민들과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게끔 만드는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으로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의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국가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제가 알고 있기에 세월호 유가족 분들 중에 사실은 반은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에는 철천지 왼수가 돼버린 상태인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보는데 아직 정권 출범 초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도 있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세월호 가족분들은 목포신항에 내려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기록, 자료 이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가족협의회 보면 자료실이 따로 있고요. 지금 현재 보유한 자료만 해도 30테라가 넘어요. 그리고 곧 40테라가 넘겠죠. 특조위가 모았던 세월호의 모든 자료가 다 합쳐서 40테라가 안 됐어요. 특조위를 넘어서죠. 저희가 좀 있으면 그런 자료들이.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또 우리가 자료실에서 저희 자료실은 인터넷이 안 돼요. 딱 한 대만 인터넷이 되고 나머지는 다 차단했어요. 서버도 따로 놓고 나스 시스템 서버 따로 놓고 그다음에 컴퓨터들은 자료 백업용 컴퓨터들은 또 따로 해놓고 또 저 스토리지에다가 또 따로 백업을 또 받고 한 3, 4단계 정도의 보안을 또 해놓고요. 그다음에 백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가족협의회 컴퓨터가 한번 털렸거든요. 해킹을 한번 당했거든요. 그것도 의혹인 거예요. 왜 해킹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그때 인양 국가장 그 컴퓨터를 해킹을 한 거. 그러니까 정황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죠. 아니 물증까지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국정원에서 그 해킹했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RCS 사건이죠. 네. 그거 같은데 이거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냥 그 컴퓨터 하드 그대로 해서 금고에 넣어놨어요. 그 나중에 밝혀보려고. 저만 해도 간단하게 여기 골방에 앉아서 방송하는 차원인데 통신내역 조회 한 7번 당하겠더라고요. 그때 한참 그 이슈가 됐을 때. 근데 이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정권교체의 어떤 갈망이 정권교체 이루어지니까 일부의 분들은 그 세월에 대한 날카로움이랄까? 이런 게 좀 무뎌졌을 거라고 사실 솔직히 보는데 진상규명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인과관계가 있을 때 이 행위가 납득이 되면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납득이 안 된 상태로 이유 없는데 이상한 짓을 했어.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되는 것이 진상규명이에요. 저희 가족들은 안 구했다고 그래요. 못 구했다고 정부 발표대로 무능하고 구조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 구했다고 그래요.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실패라는 건 실패하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거든요. 방해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없었어요. 우리는 안 구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의도성까지 보여.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봅시다. 이제 침몰, 그다음에 구조,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사후 처리라고 하기도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데 침몰은 원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침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조 부분을 보니까 원래 의도성이 보여. 사후 처리는 아예 그냥 완전히 막 다 지우려고만 하고 완전히 의도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을 쓸게요. 귀납법적으로 앞으로 가보자고요. 이렇게
침몰이 왜 침몰했는, 이 침몰 원인이 뭔데 이거 두 개를 감추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침몰 원인을 가장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배거든요. 근데 배를 꺼냈는데, 이건 증거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해야 되나?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기에. 그렇죠. 좀 더, 그러네, 전문가들이 보면 또 틀리겠지만, 전 비전문가니까 보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 그 사고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대각도 변침해서 화물이 쏠린 다음에 다시 복원력을 상실해가지고 그때부터 표류하다가 침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각도 변침을 왜 했냐고.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현상만 말하고 있어. 이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침몰 원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대각도 변침을 왜 했냐는 거예요. 집안대로 자동으로 배가 이렇게 대각도 변침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흔히 말하는 외력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세월호 선체가 봐가지고는 거의 외력설은 좀 그렇고요. 앵커라든지 스테빌라이저라든지 특히 앵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미스테리인 경우가 많아요. 이 사건 사후 처리에 있어갖고 아니 앵커를 바닷가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라 그러면 배에 감겨 있었을 앵커잖아요. 배가 운항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굳이 풀어서 다 잘라가지고 부산에 갖다 놓으면은 그 자체가 범인의 행위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책임진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렇죠.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그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말하기 좋아해서 음모론을 꺼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다 잊어버렸다 그랬는데, 너무 많이 다뤄서 잊어버린 거예요.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거기를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그냥 해경들이 무능했던 거야. 그리고 니들이 데모하려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좀 막았겠지. 이런 식으로 바라볼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능하고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단적인 예로 뭐냐면 세월호에서 SOS 구급 신호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출동한 세력들이 구조 세력들이 헬기 3대, 그다음에 해경 1, 2, 3정, 그다음에 한문시감 군의 초계장도 왔어요. 한문시감. 그러면 거기에 또 CN 235기가 그 상공에 있었고, 그러면 여섯 대예요. 6대. 배, 비행기, 헬기 다 합쳐서 아무도 세월호하고 교신을 안 해요. 아무도 교신을 안 해요. 이거 웃기잖아요. 내가 니네 구하러 갈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19에다가 지금이라도 제가 신고를 해서 119에다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119 그 전화 받으신 분은 절대 제 전화를 끊지 않아요. 끊지 않고 그 사람 상태를 물어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린애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른이 옆에 계시면 바꿔달라고 그래서 얘기하게 하고. 그런데 여기는 세월호는 웃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경한테 넘겼잖아요. 해경이 끊어버려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덕화가 이제 신고를 했잖아요. 덕화한테 위도 경도를 물어보면 걔가 위도 경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객이. 거기에 그 위도 경도가 뜨나? 자기가 핸드폰을 하고 있는 핸드폰에 위도 경도가 뜨나요? 그게 아니잖아.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개가 겹쳐 있으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단순한 사고였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 밝혀줄 의무는 저는 분명히 국가에 있다고 보는데요. 쇼앤 침대 써보셨나요? 필바운드 깔창은요? 쿠션 재벌 쇼앤이지에서 이번에는 소파를 출시했습니다. 쇼앤소파는 최고급 소재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거품을 쫙 뺐습니다. 쇼앤 침대를 써보신 분들은 그 품질을 아십니다. 최고급 가죽과 자재들을 사용한 소파입니다. 타사 대비해서 두꺼운 국내산 가죽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실리콘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쇼앤소파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쿠션 제품 전문 메이커 쇼앤이지를 검색하세요.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에 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간에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명인 힐링푸드 홈페이지에서 2+1 5월 가정의 달 이벤트를 실시 중입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제2기 특조위가 지금 출범을 해야 되는데 분 과장님 생각으로는 언제쯤 시작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우선은 아마 정부 측에서 대통령께서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무슨 그 세월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규명 우선 시작해보자. 이게 아마 대통령님의 의중 같으세요. 대통령 직속에. 그래서 그 박영수 특검 하시던 분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셨잖아요. 윤지검장님. 그분이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월호 특조위를 없앴던 세력들에 대한 수사였어요. 예, 맞습니다. 세월호를 시작하려면 이 세월호 특조위를 없앴던 그 세력들을 먼저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세월호 수사가 투명해야 될 수 있어요. 세월호 조사가. 그래서 나는 이게 참 잘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님이 첫 행보가. 왜냐하면 방해 세력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아무리 진상을 밝히려고 해도 이게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선 방해 세력들부터 차단시켜놓고 진상을 밝혀야 되는 거죠. 전공일체가 됐다고 해서 그 세력들이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요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증거인멸 단계로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생각이 특조위가 너무 아쉽게 그 종료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돼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설 특검도 계속 하면서 이게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일기 특조위를 해봤지만 공무원들이 만약에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수사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지려면 특검과 같이 쌍끌이로 그렇죠.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예. 가족분들 생각이신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빠르게 진행되면 언제쯤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여야 합의만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가능해요. 그러니까 5월 24, 25일 날 총리 정문회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이제 29일 정도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그때면 거기에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은 갈렸지만 그중에 이제 자유당 그중은 한국당이라 불러달라는데 저는 자유당 같으니까 그들은 세월호에 대해서는 세월호에 셋자만 나오면 알레르기 나죠. 예 일어나 버려요. 아무리 중요한 얘기가 있어도 회의를 안 해요. 일어나 버려요. 세월호하고 무슨 원수 척을 졌는지 세월호를 갖다가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잖아요. 국회 선진화법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안 해주니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의 맹점 중에 하나인 그 신속처리 법안으로 박주민 의원이 그 환노위에다가 넣어가지고 통과시켜버린 거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날치기예요. 날치기 형식을 빌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지만 박수도 이렇게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가 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한 손 아무리 해봐야 소리 안 나요.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세월호는. 이게 참 이것도 미스테리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대선 끝나고 나서도 제가 기억하기에 목포신앙을 간 것 같기도 한데 2번 오셨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고 또 유독히 세월호가 사실은 지들이 세월호를 탄압했으면 탄압했지 세월호 가족들이 자기들을 불편하게 한 건 없거든요. 그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 이제 부수적인 문제라고 보고 어쨌건 빨리 출범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세월호 진상조사 다시 재수사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시스템과 진영을 갖추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어차피 그런 걸 수사를 다시 하게 되면은 지금 이번에 그 우병우 같은 경우도 세월호 방해했던 거, 검찰 수사를 방해했던 것 때문에 지금 또다시 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건 가족들 입장에서 이게 좀 빨리 좀 진행이 돼야 시간이 간다는 것 어마어마한 사건에 있어서는 증거 인멸 과정이 돼버리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게 출범하는 것이 그리고 정권 바뀌면 제 기대는 꽤 많은 제보와 양심 선언이 있지 않을까 특조위가 생긴다고 하면 그게 가장 저희가 바라는 모습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당시에 해군 삼함대 상황실에 앉아서 상황을 듣던 그 상황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이제 제대했잖아요. 그때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때
무전 날라왔던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TRS 교신록 같은 거 내가 그거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 라고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진짜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 밑에서 그게 없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있었어도 드러내려고 안 해요. 저희 가족들이 뭐 인양 국회의장님이나 저나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누구 하나를 만나러 가요. 가면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그리고 끝에서 조금 흘려줘요. 그러면 그거 알려면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또 그 사람 전화번호를 따요. 그 사람 찾아가요. 이걸 숱하게 한 거예요. 저하고 인양 국회의장하고. 그래서 저희 팀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저희는 저 배 빨리 인양해야 되고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 자료 모아야 되고 자료 확보해야 되고 어떠한 자료가 있다 싶으면 무조건 쳐들어가서 자료 뺏어오고 이런 것들이 또 하라고 하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 장원 분과장님, 이게 무슨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자식 죽은 사건에 직책받고 있는 게 참 부르기가 참 너무 죄송한 그런 직책이라서 우리 네네. 준영이 아버님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아까도 그 비슷한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사건이 나서 그 사건을 파다가 보면 사실은 그게 전문가가 돼버리는 거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진상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미루어 유추했을 때 세월호는 그냥 질문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침몰의 고의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건 좀 노코멘트. 답하기 힘드시다. 네.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건 예스. 그러니까 세월호 인양도 고의로 그건 우리가 대부분 네. 아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같이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 저는 세월호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배가 뒤집어진 상태 그리고 가라앉고 있는 상태에 엄마 아빠들이 배를 빌려서 그 주위를 맴돌아요. 내 새끼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맴돌아요. 그 감정으로 싸웠거든요. 저희들도. 내 새끼가 진짜 그 상황에 갇혀 있다고 하면 나도 똑같이 싸웠을 거다. 여기 뭐 돈 몇 푼 쥐어주고 잊어 또는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간절함이 세월호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긴 했지만 그 세월호 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여 동안은 TV만 켜면 구한 아이들 없나 하고 모든 국민이 같이 텔레비를 지켜봤던 그 이후에 박근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조치를 취하는가를 지켜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질려버리는 상태가 걸리기까지 한 1, 2년, 2, 3년 걸렸던 거고요. 정권 교체의 사실은 가장 밑바닥의 첫 시작은 저는 세월호 사건인 건 당연하고 그리고 그 징조 하나가 총선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정권한테는 그렇죠. 그런 거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가 있는 분들이라서 저는 이제 가족분들께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당하게 하시라. 예쁘게 뭐 카톡으로 돌렸다고 하지만 그 감정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박근혜가 국민들로부터 탄핵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법리적으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세월호에 관련돼 있는 박근혜 씨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한 3년쯤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은 일종의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저하게 되는 게 있어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그 시선들이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유가족분들이었습니다. 최소한 이쪽 사람들 그리고 박근혜가 싫어진 저쪽 사람들 포함하면은 전 최소한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3분의 2는 세월호 가족들이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당당이요. 자식 잃은 놈들이 어떻게 당당할 수 있죠? 진상규명 해달라고 말하는 거 당당함. 당당하게 말해라 이런 뜻이죠. 그건 당당하게 얘기하고요. 어디에 가서든지 그 얘기는 똑바로 합니다. 원인과 과정과 그다음에 결말이 아주 보수적인 시선에서 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와 보수를 나눴을 때 아주 보수적인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이 봐서도 이렇게 해서 못 구했고 안 구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책임이 있구나. 저는 이게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진상규명은 우리 가족들만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아는 게 진상규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진상규명은 국민 대부분이 우리 세월호를 알고 있는 국민 대부분이 원인이 이거였고 과정 속에서 얘들이 왜 안 구했고 또 왜 탄압을 했고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식선에서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울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저희들끼리만 이게 진상규명이야 할 수도 있어요.
뭐 해가지고 발표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생각하는 진상규명은 진상은 이거야 발표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생각하는 의문점들 그거 다 나열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 가족들이 진상규명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보수적인 사람까지도 다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가족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가족만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전에 100명 이상 죽은 참사들이 한 5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 전 서해 페리오는 잘 아시니까 그 전에 한성호, 남영호, 한성호 같은 경우는 조도 그 동호차도 바로 앞에 1인당 50만 원씩 주고 해결 본 거예요. 그 박정희 정권 때 한 거예요. 박근혜 정권에 와서 또 이 세월호가 참사가 터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참사 다시는 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태까지 싸운 거고, 그런 참사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태까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싸운 건데, 제가 어제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도 제가 싸우면은 좀 한 3년 정도 싸우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제가 약간이라도 코멘트를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가서 그분들 지금 되게 마음이 급하죠. 어디에다 하소연할지를 모르니까 청와대로 가신 거예요. 청와대가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사회참여 수석인가요? 하승창님. 네, 하승창 수석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비서관님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대화하시고, 그걸 딱 보면서 다르죠, 확실히. 저는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진짜. 이게 그 문재인 후보가 한국노총하고 협약식 하러 가는 빌딩 앞에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알았다고.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신 거고요. 저는 그 약속의 어떤 태도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그렇죠. 그 스텔라 데이지오는 이제 저희들한테도 인터뷰 섭외 요청 같은 게 들어왔는데 지금 나를 못 찾고 계속 다른 방송이나 언론사 같은 데 이렇게 정보만 소스만 주고 있는데요. 안타깝고. 세월호 가족분들이 정말 잘하신 게 그거예요. 그런 분들과 다 연대를 하셔가지고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그 슬픔을 계속 나누셨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는 이 단순하게 세월호 진상규명이 아니고 이분들이 뒤에 걸었던 하나 더의 구호가 뭐냐면은 안전한 나라 건설이라는 건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뭐 고립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는 내가 봤을 때는요, 이게 교과서에 실려야 될 정도의 굉장히 모범적인 어떤 투쟁 사료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힘이 실제로 민주정부를 다시 세웠으니까 그 뭐 이야기 이제 이렇게 칭찬하는 거는 이제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진상 규명하고 뭐 시스템적으로 안전한 나라 건설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인터뷰했던 사람들 중에 뭐 누가 있었냐면은 세월호 생존 학생들 부모님들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 살아 돌아온 학생들도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해당 당사자인 부모님들은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것에 노력은 거의 없는 거죠, 지금. 정혜신 박사 정도의 그 민간 정도의 노력 말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부 차원에서는 온마음 센터라고 해가지고 있긴 한데, 전 2번 가봤습니다. 거기 아이가 좀 트라우마가 온 것 같아서 그냥 준영이 동생 한 번 데려간 적이 있고, 한 번은 도보를 했는데 제가 전 구간을 같이 걸었거든요. 평목항까지. 그랬더니 뭐 안마를 받으라고 한번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간 적은 있는데 어거지로 끌려가서 그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가는 게 좀 이상해서. 나는 지금 싸워야 될 사람인데 거기서 난 받기 싫다, 이런 마음이 더 강하고요. 그런데 이웃이나 온마음센터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다가와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투쟁을 하고 있으면 그 투쟁하는 자리에 같이 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같이 와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위주로 이걸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거기 찾아가야 돼요, 저희가.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진짜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온마음센터한테 하도 저희가 뭐라고 하니까 온마음센터가 와요. 지금 목포 신항에 자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랬어요. 올라오는데 5월달, 4월달, 5월달 행사 다 취소하고 여기 내려오는 부모님들한테 집중해달라고 온마음센터한테 요청하고 이웃에다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지금 추모 관련된 일 빼고는 거의 공식적인 일들을 안 해요. 저도 공식적인 인터뷰 안 하는데 새날이라서 나온 거고요. 웬만해서는 그 인터뷰 요청 다 사절하고 있고 지금 목포에 지금 가 있거든요. 현재는 인터뷰가 어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뭔가 이렇게 진용을 갖춘 뒤에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것들 밖으로 뭐 말 못했던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힘드실 거 알고요. 그거를 다 한다고 말하면 다 거짓말일 거고.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내 맘 알아주는 놈하고 대화 한 번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어디 가서 뭐 이야기 해봐야 저는 제가 지금도 제게 반성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그 연말까지 세월호 사건만 밖에서 다뤘지 본인 인터뷰를 못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물어볼 게 너무 뻔해서.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라고 어떻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그 언저리에 돌면서 이야기만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모님들을 만나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인터뷰를 안 했을까 후회했던 이유가 그분들이 정말로 직접 해주는 이야기는 언론 지상으로 듣고 있는 이야기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 그렇죠. 느낌 자체가 달랐고요. 그때부터 진정한 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장에 보면은 왜 안 구했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보자기에 쓰인 가족들 이름 중에 저 8반의 준영이를 봤어요 또. 네. 저 숫자만 보면은 그냥 숫자예요. 그냥 글자인데 저 많은 수가 배 하나에서 다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무슨 사건 하나가 나서 누군가가 살해를 당한 사건이 일어나면 최소한 그쪽 지역은 발칵 뒤집어지거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게 사람이 목숨이 죽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저 많은 목숨이 걸려있는 사건을 정부가 구하지도 않았어. 일단 그거잖아요. 타이틀이 그거잖아요. 왜 안 구했는지 알고 싶다. 그게 단순하게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안 구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이 너무 많거든. 요거는 분명히 박근혜는 답을 못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답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숫자로 본다는 거. 우리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이 다 우주거든요. 그렇죠. 소중한 우리 자식들이기 때문에. 미래고.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5천만 분의 304로 본 거예요. 이 304명이라는 이 304라는 숫자를 강조한 그 이유가 뭐냐면 5천만 분의 304라는 거예요. 얼마 안 냈나 이거예요.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이런 태도. 이게 진짜 고쳐야 될 거거든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린 진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평목항에서부터 공무원들의 그 안일한 태도 그리고 탁상 행정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지를 이제 우리가 미리 알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뒤로 살짝 돌아가지고 제 다음에 무슨 얘기한다 그러면 그대로 그 얘기해요. 그 정도로 뻔해요 답이. 세월호 인양이 6월달 정도 될 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저희는 4월달에 될 줄 알았어요. 왜? 대선 전에 올려놔야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해수부에서 우리 올렸지 않냐고 얘기할 근거가 되거든요. 우리는 4월달에 올릴 줄 알았어요. 저 배. 배가 만약에 뭐 급변침이었든 뭐였든 간에 급격하게 물이 빨리 들어가고 무너졌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구멍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배를 끌어올리고 봤더니 배가 구멍이 막 이따만한 게 막 여러 개 있고 137개인가 뭐 제 기억하기에 뚫려 있는데 그 자체는 사실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드는 항상 있어요. 이 해경이 무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저 에어백 집어넣어가지고 배 올리려다 보니까 구멍 뚫은 거야. 그러니까 실드는 항상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 그걸로 인양 못했어. 그래갖고 다른 방식으로 끌어올렸죠. 와이어 여러 개 매달아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다를 준 사람은 사실 한두 사람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만 밝혀지면요. 이게 실을 얼개처럼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증거로서 가치는 사실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고 증거 인멸에 정황은 있는 거죠. 배에다 구멍을 뚫어놨는데 그게 순수하게 에어백용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줄 수 있는 증거를 도려내버린 거라면 그러니까 배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배를 끌어올리면 뭘 볼 수 있냐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배에 만약에 CCTV, DVR이나 이런 것들이 배를 끌어올렸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태였다면. 근데 이제 뭐 DVR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떼내 왔다든지 없어졌다라든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리고 싶어하는 누군가는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세월호는 부모님들의 이런 어마어마한 지나고 보면 또 한 점관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이 되게 점 같은 건데 그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사회적으로 시선을 놓지 않게끔 계속해서 노력을 해오셨고 그게 대통령이 되신 분까지도 굉장히 머릿속에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어 있는 한 저는 진실규명은 분명히 된다고 보고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은 기득권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에 관련한 당사자들은 전부 다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은 아마 어마어마한 증거인멸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인양 방식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무지하게 반대한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방식이에요.
그 방식은. 우선 에어백을 넣는다는 자체가 기압차 때문에 에어백이 터져버려요. 올라오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에어백을 크레인으로 저 자체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크레인 높이가 100m가 넘어요. 14,000톤 크레인이면 그 100m 꼭대기에 바람이 0.5m 이내, 파도가 1m 이내가 5일 동안 지속돼야만이 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동네가 진도 앞바다 동거차도 앞바다 그 맹골수로 그 동네가 한 3년에 한 3일 나오나? 그 정도의 날씨가? 그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유가족들이. 그 방식이 안 된다. 지금 맨 마지막에 쓴 텐덤 리프팅 방식이라고 해서 양쪽 바지에서 끌어올리는 방식. 이 방식밖에 없다. 왜 이거 채택을 안 하고 크레인 방식을 채택을 했냐. 걱정하지 말아요. 전문가들이 전부 다 계산 다 해가지고 한 거라고. 결국은 다시 돌아갔죠. 정책을 뭔가 좀 잘못해갖고 실패할 수는 있는데 너무 그런 게 이렇게 잦아버리니까 이 새끼들이 일부러 안 올리려고 저렇게 일부러 그러니까 조금만 전문가라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저희들도 네. 뭐 각종 전문가 분들로부터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저건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끌어올린 방식은 다른 방식. 그러면 지들이 구멍 뚫기 위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증거인멸. 그리고 해수부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거든요. 해수부에서 세월호만 거쳐가면 영전이 돼요. 승진하고. 진짜 미치겠네. 그리고 해경도 마찬가지고. 세월호만 거쳐가면 영전을 해요. 수고했다고. 도대체 뭘 수고했는데? 아버님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해야 될 날이 훨씬 많을 텐데. 그렇죠. 최소한 저는 그런 게 봐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는 진상규명이 되겠죠. 좀 길어지더라도. 지난 3년 짧게 한번 수레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세월이었어요? 정말 앞만 보고 왔고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 내 새끼 일을. 앞만 보고 왔고요. 진인사 대청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바뀐 것 같고요. 정권도 바뀐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소중한 선물을 하나 받았죠. 준영이한테. 아픔을 보는 눈. 그 사람들이 왜 아픈지. 아픔을 보는 눈을 받아서 평생 아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완료되더라도 아마 이쪽에서 계속 뭐 사회운동 쪽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일들이 지금은 아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찬바닥에 누워있지?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지?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영이가 나한테 커다란 선물을 해주고 갔구나. 여태까지 아빠가 했던 일들이 잘못된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저는 자기 전에 아니면 뭐 이렇게 준영이 사진 볼 때마다 항상 물어봐요. 우리 아들한테. 아빠 잘하고 있지? 제 소원이 그거예요. 제가 죽어서 준영이 앞에 가가지고 아빠 이만큼 했어. 너 때문에 이만큼 했으니까 아빠 잘했지? 그러면 준영이가 아빠 잘했어요 소리 한마디 딱 들으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정말 3년 넘게 열심히 싸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 추운 날, 그 비 오는 날, 그 바람 부는 날, 그 눈 오는 날 전부 우리 옆에 계셔 주시고 물대포 맞아가면서 캡사이신 맞아가면서 전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우리랑 같이 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또 한 3년은 남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3년 동안 숨긴 걸 다시 찾아내려면 3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또 쉽게 찾아질 수도 있다고 보니까 좀 희망적으로 좀 생각하고 싶어요. 3년 안에 좀 어떻게 다시 진상규명이 되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 한 곳에 모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다시 만들어 놓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도 좀 바꿔쓰면 쓰겠고요. 이게 세월호 유가족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쓰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 세월호 참사 이것도 상식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만 움직여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죽음에는요 자연사가 있고요, 사고사가 있고요, 살인에도요 우발적으로 죽인 게 있고요, 고의로 죽인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답니다. 근데 그 교통사고가 그냥 사고가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 정황들이. 그러면 이야기를 단순화시키면 내 새끼를 그냥 뭐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누가 죽인 것 같아. 정황들도 많아. 그러면 당연히 진상규명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컸다면, 그래서 그런 사고가 없었다면
첫 대선이었을 성인이 된 거죠, 성인이 이제. 그래서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는 그런 것을 못하게 된 사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4명의 우주가 쓰러져간 사건이고.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녹음실에 보면은 세월호 관련된 게 엄청나게 많죠. 누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무섭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위에 쓰여있는 문구처럼 아이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주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각오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하자. 아이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저희 방송 나왔다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잘 되십니다. 저희들 믿음은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이 지켜주고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도 두려운 게 별로 없었던 뭐 그런 시간이었고요. 아마 세월호 아이들이 없었다면 저도 사회적 이 연대감이 뭔지에 대한 뿌듯함을 저는 못 느꼈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식이든 부모든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 돌아가실 때는 몰랐는데 나이를 더 훨씬 먹고 난 뒤에 생각해보니까 가끔씩 눈물도 나고 다 세상이 편안해진 뒤에 한 10년, 20년 좀 지나서 아따 그 내 새끼 그때 그 진상규명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었지. 그러면서도 눈물도 나지만 그래도 좀 마음 편안하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분들이 다 원래 생활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빨리. 원래 생활로는 못 돌아가고요. 그렇죠. 준영이가 없는데 어떻게 원래 생활로 돌아가요? 그냥 일상으로 일상으로는 돌아는 가야죠. 가야 되는데 먹먹하죠. 장남 없는 일상이 나머지 아이들 보고 또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요. 이런 죽음은 한 명이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요. 최소한 18년 정도의 시간 동안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로 있었던 사람이 없어진 사건이에요. 최소한 18년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그 존재감에 대해서 저는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린 동생들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아이들한테도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저기 트라우마 이거는 그렇죠. 누가 수만금을 줘도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금 헤어지지를 못하고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요 정말 잘 싸우셨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싸워왔던 거는 이날 만들려고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시작하려고 싸운 거고 앞으로 싸워야 될 게 저는 훨씬 더 많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더 여력 잃지 마시고 그래도 사회가 또는 정부가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어떤 면에서 보면 한편일 수 있다는 그 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용기들 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분들께 세월호 유가족 분들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저 유가족들 보면 대부분 힘내시라고 손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만 보지 마시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시면 어려우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먼저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왜냐하면 저희 보겠다고 저희한테 오시겠다고 멀리서 오시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 또 소외된 분들이 없겠냐고요. 소외된 약자가 없겠냐고요. 그분들 좀 챙겨놓고 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에 대한 지지 계속 이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뭐냐면 저희한테 너무 붙지 마세요. 가족들하고 너무 밀착하시면 가시에 찔려요.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이 밤송이 같아요. 가시가 있어요. 한 반발짝만 뒤에서 저희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움직일 때 저희하고 같이 있으면 이유를 몰라요. 근데 반발짝 정도 뒤에 계시면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반발짝만 뒤에서 우리가 앞장은 우리가 쓸 테니까 반발짝만 뒤에서 우리 쫓아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반발짝 뒤에서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까지 4년째 버티고 있는 힘도 세월호고요. 그 사건 이후로 단 하루도 지금까지도 안 쉬고 있어요. 주말에도 일요일날에도 방송은 나갑니다. 네네. 그 힘이 303명의 영혼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박근혜 헛을 퍼올 때도 이 문 밖을 나가는 게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의지라는 게 있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시즌이 바뀐 거예요. 이제 다시 세월호다고 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됐어요.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가. 이럴 때 이제는 정말로 독재와 싸우는 형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세월호가 아니고 내 일상에서 이 세월호 사건이 이대로 묻힌다고 하면 똑같은 사고는 저는 계속 반복된다는 차원에 뒤에 있는 진상규명 뒤에 있는 안전한 나라 건설이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진상규명이 되고
원인 규명이 되면 확실하게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가지고 안전이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이 나중에 한 20, 30년 후에라도 무슨 건물 하나를 보고 저게 세월호로부터 시작한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는 지금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족분들 나오셔가지고 연대감 느낄 때는 막 그 인터뷰가요. 막 이상하게 막 찌릿찌릿한 게 좀 있어요. 감사드리고요. 그 중간에 이제 특조위도 다시 생기고 뭐 특검도 하게 되고 네네. 그러면은 그때마다 제가 모셔가지고 여쭤볼 네네.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번 뵙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컴퓨터들은 자료 백업용 컴퓨터들은 또 따로 해놓고 또 저 스토리지에다가 또 따로 백업을 또 받고 한 3, 4단계 정도의 보안을 또 해놓고요. 그다음에 백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가족협의회 컴퓨터가 한번 털렸거든요. 해킹을 한번 당했거든요. 그것도 의혹인 거예요. 왜 해킹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그때 인양 국가장 그 컴퓨터를 해킹을 한 거. 그러니까 정황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죠. 아니 물증까지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국정원에서 그 뭐죠? 그 해킹했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RCS 사건이죠. 네. 그거 같은데 맞아요. 이거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냥 그 컴퓨터 하드 그대로 해서 금고에 넣어놨어요. 그 나중에 밝혀보려고. 저만 해도 뭐 간단하게 뭐 여기 골방에 앉아서 방송하는 차원인데 통신내역 조회 한 7번 당했더라고요. 그때 한참 그 이슈가 됐을 때. 근데 이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정권 교체의 어떤 갈망이 정권 교체 이루어지니까 일부의 분들은 그 세월에 대한 날카로움이랄까 이런 게 좀 무뎌졌을 거라고 사실 솔직히 보는데 진상규명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인과관계가 있을 때 이 행위가 납득이 되면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납득이 안 된 상태로 이유 없는데 이상한 짓을 했어.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되는 것이 진상규명이에요. 저희 가족들은 안 구했다고 그래요. 못 구했다고 정부 발표대로 무능하고 실패라고 구조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 구했다고 그래요.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실패라는 건 실패하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거든요. 방해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없었어요. 우리는 안 구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의도성까지 보여.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봅시다. 이제 침몰, 그다음에 구조,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사후 처리라고 하기도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데 침몰은 원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침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조 부분을 보니까 원래 의도성이 보여. 사후 처리는 아예 그냥 완전히 막 다 지우려고만 하고 완전히 의도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을 쓸게요. 귀납법적으로 앞으로 가보자고요. 이렇게. 침몰이 왜 이 침몰 원인이 뭔데 이거 두 개를 감추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침몰 원인을 가장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배거든요. 근데 배를 꺼냈는데, 이건 증거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해야 되나?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기에. 그렇죠. 좀 더, 그러네, 전문가들이 보면 또 틀리겠지만, 전 비전문가 사람한테 어른이 옆에 계시면 바꿔달라고 그래서 얘기하게 하고. 그런데 여기는 세월호는 웃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경한테 넘겼잖아요. 해경이 끊어버려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덕화가 이제 신고를 했잖아요. 덕화한테 위도 경도를 물어보면 걔가 위도 경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객이. 거기에 그 위도 경도가 뜨나? 자기가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위도 경도가 뜨나요? 그게 아니잖아.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개가 겹쳐 있으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단순한 사고였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 밝혀줄 의무는 저는 분명히 국가에 있다고 보는데요. 쇼앤 침대 써보셨나요? 필바운드 깔창은요? 쿠션 재벌 쇼앤이지에서 이번에는 소파를 출시했습니다. 쇼앤소파는 최고급 소재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거품을 쫙 뺐습니다. 쇼앤 침대를 써보신 분들은 그 품질을 아십니다. 최고급 가죽과 자재들을 사용한 소파입니다. 타사 대비해서 두꺼운 국내산 가죽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실리콘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쇼앤소파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쿠션 제품 전문 메이커 쇼앤이지를 검색하세요.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에 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명인 힐링푸드 홈페이지에서 2+1 5월 가정의 달 이벤트를 실시 중입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 특조위가 지금 출범을 해야 되는데 분 과장님 생각으로는 언제쯤 시작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우선은 아마 정부 측에서 대통령께서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무슨 그 세월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규명 우선 시작해보자. 이게 아마 대통령님의 의중 같으세요. 대통령 직속에. 그래서 그 박영수 특검 하시던 분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셨잖아요. 윤지검장님. 그분이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월호 특조위를 없앴던 세력들에 대한 수사였어요. 예, 맞습니다. 세월호를 시작하려면 이 세월호 특조위를 없앴던 그 세력들을 먼저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세월호 수사가 투명해야 될 수 있어요. 세월호 조사가. 그래서 나는 이게 참 잘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님이 첫 행보가. 왜냐하면 방해 세력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아무리 진상을 밝히려고 해도 이게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선 방해 세력들부터 차단시켜놓고 진상을 밝혀야 되는 거죠.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서 그 세력들이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요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증거인멸 단계로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생각이 특조위가 너무 아쉽게 그 종료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돼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설 특검도 계속 하면서 이게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일기 특조위를 해봤지만 공무원들이 만약에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수사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지려면 특검과 같이 쌍끌이로 가야 그렇죠. 된다. 이게 지금 예. 가족분들 생각이신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빠르게 진행되면 언제쯤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여야 합의만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가능해요. 그러니까 5월 24, 25일 날 총리 청문회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이제 29일 정도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그때면 거기에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은 갈렸지만 그중에 이제 자유당 그중은 한국당이라고 불러달라는데 저는 자유당 같으니까 그들은 세월호에 대해서는 세월호에 셋자만 나오면 알레르기 나죠. 예 일어나 버려요. 아무리 중요한 얘기가 있어도 회의를 안 해요. 일어나 버려요. 세월호하고 무슨 원수 척을 졌는지 세월호를 갖다가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잖아요. 국회 선진화법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안 해주니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의 맹점 중에 하나인 그 신속처리 법안으로 박주민 의원이 그 환노위에다가 넣어가지고 통과시켜버린 거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날치기예요. 날치기 형식을 빌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하지만 박수도 이렇게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가 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한 손 아무리 해봐야 소리 안 나요.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세월호는. 이게 참 이것도 미스테리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대선 끝나고 나서도 제가 기억하기에 목포신앙을 간 것 같기도 한데 2번 오셨어요. 20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우리 방송으로 여러 번 나갔는데 카톡으로 왔던 아이들의 메시지 같은 것을 누가 지워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확인한 부모님들만 지금 한 60여 분이 넘는데 저희가 뭐 그걸 갖다 그때 포렌식을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걸 다 스샷을 다 찍어놨었어요. 찍어가지고 바보 같죠. 이걸 아이폰으로 그냥 바로 갔어야 되는데 이걸 또 삼성폰으로 간 거야. 안드로이드 폰으로.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이건 버려버리고 한 60여 분이 4월 18일 이전에 있는 통화 기록이 전부 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스테리고요. 수사 대상이니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사건에 아주 본질로 돌아가 보면 그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 지들 말대로 하면. 그래서 무능해서 못 구했다고 쳐요. 근데 그 과정들 속에 여러 가지 쉴드는 있긴 있어요. 뭐 세월호 유가족이 이제 정권에 그 위협이 될까봐 뭐를 조작하였다는 등 누구누구를 동원해서 시위를 시켰다는 등 이런 건 있는데 사실 근데 그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무슨 사건이 나서 지들이 말처럼 국가가 무능해서 못 구했으면 그때부터 국가는 그들이
그 사건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부터 시작했냐면은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돈벌레로 만들어 놨어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갖다가 돈벌레 만들어 놓고 특조위도 오염시키고 그 상태로 가면서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국민들과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게끔 만드는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으로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의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국가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제가 알고 있기에 세월호 유가족 분들 중에 사실은 반은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에는 철천지 왼수가 돼버린 상태인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보는데, 아니 정권 출범 초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도 있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세월호 가족분들은 목포 신항에 내려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지켜보시고 네네네.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기록, 자료 이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가족협의회 보면 자료실이 따로 있고요. 지금 현재 보유한 자료만 해도 30테라가 넘어요. 그리고 곧 40테라가 넘겠죠. 특조위가 모았던 세월호의 모든 자료가 다 합쳐서 40테라가 안 됐어요. 특조위를 넘어서죠. 저희가 좀 있으면 그런 자료들이.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또 우리가 자료실에서 뭐 저희 자료실은 인터넷이 안 돼요. 딱 한 대만 인터넷이 되고 나머지는 다 차단했어요. 서버도 따로 놓고 나스 시스템 서버 따로 놓고 그다음에 컴퓨터니까 보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 그 사고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뭐 대각도 변침해서 뭐 화물이 쏠린 다음에 다시 복원력을 상실해가지고 그때부터 표로하다가 침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각도 변침을 왜 했냐고.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현상만 말하고 있죠. 이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침몰 원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대각도 변침을 왜 했냐는 거예요. 지 맘대로 자동으로 배가 이렇게 대각도 변침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흔히 말하는 외력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세월호 선체가 봐가지고는 거의 외력설은 좀 그렇고요. 앵커라든지 스테빌라이저라든지 특히 앵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미스테리인 경우가 많아요. 이 사건 사후 처리에 있어갖고 아니 앵커를 바닷가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라 그러면 배에 감겨 있었을 앵커잖아요. 배가 운항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굳이 풀어서 다 잘라가지고 부산에 갖다 놓으면은 그 자체가 범인의 행위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책임진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렇죠.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그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말하기 좋아해서 음모론을 꺼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다 잊어버렸다 그랬는데, 너무 많이 다뤄서 잊어버린 거예요.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거기를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그냥 해경들이 무능했던 거야. 그리고 니들이 데모하려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좀 막았겠지. 이런 식으로 바라볼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능하고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단적인 예로 뭐냐면 세월호에서 SOS 구급 신호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출동한 세력들이 구조 세력들이 헬기 3대, 그다음에 해경 1, 2, 3정, 그다음에 한문시감 군의 초계장도 왔어요. 한문시감. 그러면 거기에 또 CN 235기가 그 상공에 있었고, 그러면 여섯 대예요. 6대. 배, 비행기, 헬기 다 합쳐서 아무도 세월호하고 교신을 안 해요. 아무도 교신을 안 해요. 이거 웃기잖아요. 내가 니네 구하러 갈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19에다가 지금이라도 제가 신고를 해서 119에다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119 그 전화 받으신 분은 절대 제 전화를 끊지 않아요. 끊지 않고 그 사람 상태를 물어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린애면 옆에 있는